우리가 평온하게 사용해온 따뜻할 온과 쌓을 온이라는 글자 아래 3000년 전 인신공양 희생자의 비명이 화석처럼 박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잔혹한 사륙의 현장이 어떻게 인자하고 숭고한 덕성으로 둔갑하여 우리 언어의 가면이 되었을까요? 한자 온자의 기원을 추적하여 고대인의 잔혹한 정신세계와 언어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자 온자의 기원을 추적한 메모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보통 싸타, 무더기 이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이 평범한 글자 하나에 3000년 전의 비명과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자를 단서 삼아서 고대인의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문자 탐정 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마치 잘 닦인 마룻바닥을 딱 들췄는데 그 밑에 오래된 핏자국이 흥건한 걸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자료의 핵심 개념이 반전의 논리라는 건데요. 반전의 논리. 네, 가장 잔혹한 행위가 어떻게 가장 숭고한 가치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 그 기막힌 과정을 파헤칩니다. 특히 불교에서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뜻하는 오온에 바로 그 온자, 왜 하필 이 글자가 이렇게 끔찍한 기원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통찰과 만나게 되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의 가면을 벗겼을 때 드러나는 그 맨얼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서늘하고도 지적인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온이라는 글자 생김새부터 좀 뜯어보죠. 위에는 풀을 뜻하는 풀초자가 있고요. 네, 풀초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쌓을 온이라는 글자가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풀이나 땔감을 베어서 꼴망태 같은 곳에 가득 채워넣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쌓다, 축적하다라는 뜻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고요. 듣기만 하면 아주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자전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자료는 바로 이 평화로운 풍경 앞에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 단순히 쌓는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면 다른 글자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쌓을 적이나 모을 취처럼 훨씬 직관적이고 널리 쓰이는 글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수천 년 전 불교의 선지자들은 인간의 존재와 마음을 설명하는 그 심오한 개념에 굳이 이 온이라는 글자를 골랐을까요? 그러게요. 오적이나 오취라고 안 하고 오온이라고 한 데에는 분명 다른 글자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뉘앙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쑤셔 넣는다거나 빽빽하게 채운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해서였을까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비밀의 열쇠는 글자의 심장부, 그러니까 풀초 아래에 숨어있는 온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이 글자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요, 문자가 처음 그림의 형태로 태어나던 시절, 아예 3000년 전 상나라의 갑골문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온자의 갑골문 형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아래에는 그릇을 뜻하는 그릇 명자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사람 인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릇 위에 사람이요? 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점들이 몇 개 흩뿌려져 있거든요. 후대의 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릇에 따뜻한 음식을 담아 사람에게 대접하는 모습이라거나 사람이 그릇 앞에서 온화하게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따뜻하다, 어질다는 뜻을 부여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릇 위에 사람이 있는 모습이 따뜻하다로 바로 연결되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운 그림 아닌가요? 왜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려고 했을까요?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었나요? 바로 그 지적 때문에 이 자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지금 그 의구심이 정확히 핵심을 짚으신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 해석은 후대에 더 씌워진 화장 같은 겁니다. 그 화장을 지우고 드러난 맨얼굴은 다름 아닌 인신공양의 한 장면입니다. 인신공양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 아닌가요? 갑골문이라는 게 그림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릇 위에 있는 형상이 정말 사람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명확한가요? 동물을 그린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죠. 상나라 유적지에서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 흔적이 대규모로 발견되거든요. 아, 실제로요? 네. 특히 갑골문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강족의 유골이 제사용 구덩이에서 수백 구씩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료는 이 갑골문이
바로 그 강족 포로를 거대한 솥, 즉 그릇명 안에 넣고 삶는 그 제2의 모습, 그걸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솥에 사람을 넣고 삶는다고요? 그럼 그 주변에 흩어뿌려진 점들은 설마? 네, 펄펄 끓는 물방울이 튀는 모습이거나 혹은 그 안에 희생자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당시 상나라 사람들에게 타부족은 동등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아, 신에게 바치는 제물, 즉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죠. 솥에 사람을 넣고 뚜껑을 덮어버리는 행위,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극도의 밀집된 열기와 압축된 상태, 이것이 바로 사타, 가두다라는 의미의 원형이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따뜻함의 잔혹한 기원이라는 겁니다. 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쓰는 온기, 따뜻함 같은 단어의 뿌리가 그렇게 끔찍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물수 변이 붙은 따뜻할 온은 이 끔찍한 제2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정합합니다. 모든 길이 그 끔찍한 제2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원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이 잔인무도한 행위가 어질다, 나 따뜻하다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의미 변화가 아니라 거의 180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세탁한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걸 반전의 논리라고 부릅니다. 의도적인 세탁이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가치의 전복 현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자인 강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옥 같은 살육입니다. 그렇죠. 지옥이죠, 당연히. 하지만 제사를 집행하는 상나라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 그들에게는 조상신과 하늘의 최고의 재물을 바쳐서 우리 부족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더없이 신성하고 경건한 의무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잔혹한 행위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가장 인자하고 숭고한 행위도 둔갑하는 거죠. 야만적인 폭력이 성스러운 도덕으로 포장되는 순간입니다. 희생자의 비명은 사라지고 집행자의 명분만 남아서 문자에 기록된 겁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살인이 미덕이 된다는 건 너무 큰 비약 아닌가요? 그 사이에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저 우리에겐 좋은 일이었어 라고 우긴다고 해서 글자의 의미까지 바뀌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약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접착제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그 열쇠를 성운, 즉 소리에 연결해서 찾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고대 의문학자들이 산고음을 재구성한 결과에 따른 건데요. 놀랍게도 온, 인, 그리고 인, 이 세 글자의 고대 발음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 발음이요? 네,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유사한 거죠. 아, 그렇다면 네,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죠? 첫째, 사람을 삶는 잔혹한 물리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둘째, 이 행위와 발음이 비슷한 따뜻함이라는 감각적 의미로 그 뜻이 옮겨가요. 솥의 열기를 빌려온 거군요. 그렇죠. 셋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의 덕을 쌓아 인품이 따뜻하다는 철학적 의미인 어질무로까지 의미가 세탁되고 승화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원래 피비린내 나는 형위는 소리의 유사성이라는 짙은 안개 뒤로 숨어버리고 그 위에 따뜻한 덕성이라는 고결한 의미의 건물이 세워진 셈이군요. 이건 언어의 힘이 아니라 때로는 언어의 폭력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 덮어버리는 힘이니까요. 이 충격적인 기원을 알고 나니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의 심리적, 물리적 요소들의 단순한 무더기 정도로만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제 온이라는 글자가 왜 선택되었는지 명확해지죠. 특히 유식학에서 우리의 마음, 즉 의식작용을 식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단순히 여러 지각이나 기억이 컴퓨터 파일처럼 나열된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무더기가 아니라 네, 이 글자의 어원을 가져와 보면 훨씬 더 역동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마치 솥 안에 재물이 꽉 채워져 압축된 것처럼 혹은 꼴망태에 마른 풀을 억지로 쑤셔 넣은 것처럼 과거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업의 씨앗들이 우리 내면에 촘촘하게 갈무리 되어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저 끊임없이 쌓였다 사라지는 요소들의 들끓는 무더기일 뿐이라는 오온 계공의 가르침이 이 글자의 어원과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군요. 그 솥 안에 든 내용물이 계속 들끓고 변할 뿐 그 내용물과 별개인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의미로요. 오히려 이 잔혹한 어원이 불교의 핵심 진리를 더 날카롭게 보여주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시각을 빌리자면 어쩌면 이 잔혹한 기원을 가진 글자야말로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역설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부품을 모두 해체하고 나면 그 어디에도 자동차라는 실체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존재 역시 과거로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습관과 기억, 업의 일시적인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들끓는 솥 안의 내용물처럼요. 문득 궁금해지는데 초기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하던 그 시대의 학자들은 과연 이 글자의 어두운 기원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고도 이 단어를 선택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인간 존재의 본질, 그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잔혹한 업들이 들끓는 고통의 집합체이며 그것이 텅 비었음을 깨달아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진리. 이걸 이보다 더 강렬하게 보여주는 단어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 평화로운 무더기가 아니라 들끓는 지옥의 솥단지라는 뉘앙스를 의도적으로 심어 넣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본 이 이야기는 문자가 결코 가치 중립적인 기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자는 승자의 기록이며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는 때로 패배하고 희생된 타인의 비명이 화석처럼 박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성특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반전의 논리를 통해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그 화려하게 포장된 어질미나 따뜻한 같은 단어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감춰진 비명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일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본질과 역사를 다시 묻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정의나 애국 같은 단어들이 과연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인 탐험에 깊은 울림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자료에서 다음 주제로 예고했던 백성민이라는 글자에는 또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또 다른 단어들의 가면을 벗겨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날 정의나 애국이라 부르는 보편적 가치들이 과연 누구의 희생과 비명 위에 세워진 포장지인지 근본적으로 되묻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성밀을 비롯해서 몇 가지 글자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서늘한 맨얼굴과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 내용을 음악으로 정리한 사색과 선율 영상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